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경제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스티브 잡스보다 이분의 유산이 더 크다. 이런 평가까지 했었죠. 대체 누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6.25 전쟁 직후입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때예요. 아,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죠. 네. 메가더 장군이 기적이 없으면 한국 재건에 100년은 걸릴 거다 이랬을 정도니까요. 폐허 속이었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세운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꿈처럼 들렸겠죠. 네, 바로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맨손으로 황무지 위에 그야말로 철강 신화를 써내려간 청암 박태준 회장 그리고 포스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는 이 철강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든 걸까요? 그 시작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1927년에 부산 기장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6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아, 일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군요. 네, 아버지가 늘 일본 애들한테 절대 지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 영향인지 몰라도 학창 시절 내내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운동도 잘해서 중학교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승을 박탈당하는 그런 아픈 경험도 했다고 하고요. 차별을 겪으신 거네요. 그렇죠.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수석 입학까지 했는데 해방이 되면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에는 뭐 배운 기술을 써먹을 만한 산업 기반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하신 거군요. 네, 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육사의 전신인 남조선 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아, 박정희 대위와의 만남인가요? 맞습니다. 판도와 교관이었던 박정희 대위. 그때 박태준 선생도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내는 걸 보고 박정희 대위가 딱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 시절부터 원칙과 청렴함으로 유명했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유명했죠. 예를 들면 군납 김치 비리 사건 같은 거요. 고춧가루 대신에 막 톱밥 섞고 이런 걸 적발해서 관련자들 다 엄벌하고 납품업체까지 바꿔버렸죠. 와,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쓴다는 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그 정도로 철저했군요. 네, 근데 그 원칙주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겪으셨어요. 큰딸이 폐렴으로 위독했는데 군용제프로는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 이 원칙 때문에 결국 딸을 잃게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주변에서는 그래서 무쇠덩어리 같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박정희 소장은 그런 강직함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 그 술자리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밤새 술을 마시고도 다음날 아침에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보고서를 딱 제출하니까 그때 박정희 소장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죠. 거사 명단에서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정희 집권 후에는 비서실장, 또 최고회의 상공 담당 최고위원 이런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그 곁을 지켰죠. 이때 보여준 강직함과 원칙, 이게 바로 포스코라는 거대한 도전을 이끄는데 정말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1960년대 한국, 말씀하신 대로 철강 불모지였잖아요. 산업화를 하려면 철광이 꼭 필요한데 말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기본은 고속도로랑 제철소다. 이건 꼭 해야 한다. 그때 마침 박태준 회장이 대한중석 사장으로 가서 1년 만에 적자 회사를 흑자로 딱 바꿔넣는 능력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종합제철소 건설이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특명을 내립니다. 임자는 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근데 현실은 뭐 너무 막막했겠죠? 네,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돈하고 기술이었습니다. 종합제철소라는 게 철광석, 석탄 같은 원료부터 시작해서 최종 철강 제품까지 한 곳에서 다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요. 네, 국내에서 돈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목표가 33억 원이었는데 고작 1,300만 원 모였어요. 총 건설비는 그때 우리나라 1년 총 수출액의 4배.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요. 와, 그럼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었겠네요. 근데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최빈국에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세계은행, IBRD 같은 국제기구조차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 제철소 짓는 건 돈 버리는 짓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너무 비관적이네요. 네, 심지어 미국, 유럽 기업들이 모여서 대한국제제철차관단 키사라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최종 결론은 경제성 없음, 차관 불가. 딱 이렇게 통보가 온 거죠. 그냥 전세기가 안 된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네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박태준 사장이 하와이에서 잠시 쉬면서 정말 기적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대일 청구권 자금. 이걸 쓰자는 거였어요. 아,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성격의 돈 말씀이시죠? 근데 그 돈은 원래 농업이나 어업 같은 데 쓰기로 약속된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발상이었던 거죠. 약속된 용도를 바꿔서 제철소에 투자하자. 박정희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이야, 기막힌 생각이다. 근데 일본 설득하는 게 관건이겠다? 이렇다고 해요. 박태준 사장이 바로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설득 과정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을 것 같고. 네, 오이라 마사요시 당시 대장상 같은 유력 인사들이 당연히 농업 투자가 먼저다. 이러면서 엄청 반대했죠. 여기서 박태준의 외교력이 발휘됩니다. 어떻게 설득했나요? 단순히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논리를 만든 거죠. 지금 냉전 시대인데 한국의 튼튼한 산업 기반, 즉 제철소를 만드는 게 결국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 안보 논리까지. 네, 정말 끈질기게 설득해서 마침내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아냅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금 문제는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는데 기술은요? 당시 일본 철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걸 순순히 내줬을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안 내주려고 했죠. 자기들 경쟁자를 키워주는 거 아니냐, 부메랑 효과 이런 거 걱정했고요. 그렇죠. 박태준 사장이 이번에도 정말 끈질기게, 때론 집요하게 일본 3대 철광회사 회장들을 설득했어요. 신일본 제철, NPK, 스미토모 금속, 휴가지까지 찾아가서 매달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정말 집념이. 네, 한국이 당장 일본 경쟁 상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주변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게 장기적으로 일본에도 좋다. 이런 논리로 계속 설득하고 여론을 만들었어요. 이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일본 재계 인사들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뒤에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기술 이전 약속까지 받아낸 거군요. 네, 마침내 1969년에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그리고 일본 철강업계의 기술 지원, 이 두 가지를 담은 기본 협약이 딱 체결됩니다. 드디어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1970년 4월 1일 포항 영일만 그 허벌판 모래 위에서 역사적인 착공식이 열리는군요. 네, 그때 착공식 연설이 아주 유명하죠. 아, 그 우양우 정신. 맞습니다. 이 제철소는 조상의 혈세로 짓는 거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런 각오로 일하자고요. 제철보국,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답한다. 정말 전쟁 치르듯이 건설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건설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외압 같은 것도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아,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정치권, 고위 관료들한테서 인사청탁, 납품청탁, 심지어 리베이트 요구까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과의 갈등. 네, 당시 여당 실세였던 김성곤 위원장이 정치 자금을 요구했는데 박태준 사장이 딱 잘라 거절했죠. 아니, 남의 나라 돈 빌려서 짓는 제철소인데 그걸 정치 자금으로 빼가면 되겠습니까? 와, 배짱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격분해서 당신이 소통령이라도 되냐? 이렇게 소리치니까 박태준 사장이 저는 중통령쯤 됩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외압 속에서 어떻게 건설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박태준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메모지에다 뭘 써서 줬는데 이게 그 유명한 종이마패죠. 아, 그 메모지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앞으로 포항제철 관련해서 박태준 사장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용서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이 마패 덕분에 정말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제철소 건설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최고 권력자의 비호,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어떤 결단력, 원칙,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그 완박주의가 또 빛을 발합니다. 부실공사는 절대 용납 못한다. 네, 그 기동 폭파 사건 같은 거요. 네, 기초파일 공사 부실 발견했을 때는 작업자한테 부실공사는 동료 죽이는 적대 행위야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잘못 세운 철제 기둥은 그냥 그 자리에서 폭파시켜 버렸어요. 와,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발전 송풍 설비 공사죠. 거의 80% 다 지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 도면보다 10cm 부족하게 지어진 거예요. 10cm요. 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구조물을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라고 지시합니다. 세상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죠. 이게 나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스터디에도 실릴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결단력이네요. 근데 그렇게 건설에만 막 몰두하다 보면 직원들 복지 같은 건 좀 뒷전이 되기 쉬울 텐데요. 그게 또 박태준 회장의 놀라운 점이에요. 제철소 건물보다 직원들이 살 집, 자녀들 다닐 학교, 병원 이런 복지시설을 먼저 지었어요. 아, 먼저요? 네. 주변에서는 막 그러다 회사 망한다 걱정했는데 박태준 회장은 딱 잘라 말했죠. 사원 복지 잘해서 망한 회사는 없다. 좋은 인재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하게 하려면 생활 안정이 먼저다. 와, 정말 장기적인 안목이 있었네요. 인재의 중요성을 딱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드디어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 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마침내 포항 1고로 그 거대한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착공 3년 2개월 만이었어요. 감격적인 순간이었겠네요. 그럼요. 다들 눈물 흘렸다고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포항제철이 조업 시작 첫 해부터 바로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첫 해부터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세계 철강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그 잘 나가던 철강 회사들도 처음엔 수십 년씩 적자 봤거든요. 다들 깜짝 놀랐죠.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그 쇳물이 결국 우리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포스코가 만든 값싸고 질 좋은 철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이런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이 막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현대차 폰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폰이 만들고 세계적인 조선소로 크고 다 그 배경에는 포스코의 안정적인 철강 공급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 그 뒤에는 바로 이 포스코라는 든든한 주춧돌이 있었던 거죠. 그 성공은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덩샤오핑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1978년에 중국의 덩샤오핑이 일본 신일본 제철을 방문했어요. 네. 그때 신일본 제철 회장한테 우리 중국에도 포스코 같은 제철소 좀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회장이 뭐라고 답했냐면 제철소는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 그만큼 박태준이라는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박태준은 후세 경영자를 위한 살아있는 교본이다. 이렇게 극찬했고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호랑이 같은 인상인데 속은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뭐 단순히 운이나 기술만 있었던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박태준 회장만의 어떤 철학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의 상 전체를 꿰뚫는 핵심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무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온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사유.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15번이나 전셋집을 옮겨 다녔어요. 마지막 살던 집까지 팔아서 그 돈 10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다시 전세로 이사했을 정도니까요. 아니 자기 집을 팔아서 기부를 하고 다시 전세를요. 네, 심지어 아버지가 친척들 좀 취직시켜달라고 청탁을 했는데 그냥 말없이 사리를 피하는 걸로 거절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와, 공적인 일. 그러니까 제철 보국을 위해서는 사적인 건 정말 철저하게 배제했군요. 그렇습니다. 또 보험 계약 같은 거 하면서 리베이트 자금이 좀 생겼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회사 지원금 보태서 제철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아, 장학해요? 네, 이게 모태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포스텍, 포항공대죠. 그리고 명문 자사고인 포항제철고 같은 교육기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정말 미래를 봤네요. 그리고 포스코 주식을 우리 사주로 직원들한테 나눠줄 때도 정작 본인은 단 한 주도 안 받았어요. 한 주도요? 왜요? 이 회사는 선조들의 피해 대가로 세운 회사다. 공적인 일 하는 사람이 사욕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유였어요. 퇴직금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뭐 그의 무사유 정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항 스틸러스 창단자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아, 네, 맞습니다. 한국 최초의 실업팀이자 프로팀인 포항제철 축구단, 지금의 포항 스틸러스죠. 이걸 창단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인 스틸야드도 건설했고요. 축구 발전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모든 걸 국가와 포스코에 바친 분인데 왜 말년에는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건가요?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포스코를 정치적인 외풍에서 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도 행사했지만 1992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바뀌죠. 아, YS 정부 때요? 네, 당시 정부하고 좀 갈등이 생기면서 수사 압박 같은 걸 받게 되고 결국 포스코 관련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서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아, 해외로요? 네. 그러다 몇 년 뒤에 귀국해서 김대중 정부 때 그 DJP 연합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정계에 복귀하고 국무총리까지 맡게 됩니다. 국무총리까지 하셨군요. 네. 그런데 총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같은 게 제기돼요. 그래서 결국 4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나고 정계를 완전히 떠나게 되죠. 아, 결국 그렇게 정계를 은퇴하시는군요. 네. 그 후에는 포스코 명예회장 그리고 본인이 세운 청암재단 이사장으로 조용히 지내시다가 2011년에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돌아가셨을 때 남긴 개인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요? 네. 말년에는 생활비도 자녀들 도움을 받았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정말 마지막까지 무사유의 삶을 그대로 사셨네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포스코 창업 동지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말씀이셨나요? 포스코의 종잣돈이 대일 청구권 자금, 즉 조상의 피해 대가였다는 걸 명심해야만 거기서부터 포스코의 높은 윤리성이 나온다. 포스코와 조국 근대화 역사 속에 우리의 피와 땀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 노력해서 세계 최강 포스코가 되길 바란다.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죠. 아, 정말 파란만장하면서도 들을수록 어떤 경외심마저 드는 그런 삶입니다. 박대준 회장은 단순히 그냥 성공한 기업가, 이걸 넘어서 제철 보국이라는 그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 발전에 정말 모든 걸 바친 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또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청렴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황무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일궈낸 그의 리더십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바치면서 사심없이 공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그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시나요? 박태준 회장이 국민기업으로 세운 포스코는 과연 그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의 제철보국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은 무엇일지, 또 개인의 삶에서 공적인 기여라는 것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